네, 이번 주가 저희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10주년이 되는 주간이랍니다. 지난 2010년 5월 10일인가 아마 첫 방송을 한 모양인데요. 5월 10일이 이제 오늘 금년에는 또 일요일이고 해서 이제 이번 주가 10년 되는 그런 주간이 된 거예요. 그 10년 동안 참 많은 이슈들을 다뤄왔는데 저희 제작진이 그 10년 기억에 남는 세 장면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중에 첫 번째 장면 우선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초대 문체부 장관을 맡으셨잖아요. 네.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걸 장관께서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굉장히 허접스럽게 A4 용지에다가 몇백 명 정도.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하지 마라.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특히 김기춘 실장 정말 너무나 뻔뻔하게 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구준물에 손을 담그고 아는 것을 모두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이게 근원이 누군지 정말 저도 궁금하고 온 국민도 궁금하고 거기에는 책임을 물어야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이게 2016년 12월에 방송이 됐고요. 하루 저희 방송국에 직접 와서 사전 녹음을 했고요. 이틀에 걸쳐서 방송을 내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그 가운데 블랙리스트 고발 관련해서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그 유진용 전 장관과의 특집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 첫 장면이고요.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장면 또 함께 들어보시죠. 이슈 인터뷰, 원인 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가습기 살균제, 결국 정부가 원인이다라고 밝히고 강제 수거 방침을 밝혔습니다. 좀 이런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피해가 처음 알려진 게 벌써 6년 전이죠? 네, 2011년 8월 말에 처음. 아직도 이렇게 해결의 이런 방법들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 정말 해결하고 재발 방지까지, 제도 개선까지. 그게 진짜 나라다운 나라겠죠. 네, 저희가 좀 편집을 해서 몇 가지 목소리를 함께 들려드린 건데요. 맨 처음에 들으신 목소리가 바로 2011년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처음 불거질 때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와의 인터뷰 목소리였고요. 그다음 2017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온 강찬호 대표와의 인터뷰가 2017년 또 있었어요. 그 목소리들을 좀 차례로 들으신 겁니다. 사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저희 시사잡기가 처음부터 이슈를 제기했고 다들 잊혀져 갈 때 끝까지 계속 이 이슈를 함께 다뤘어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협의회가 저희한테 참 영광스럽게도 감사패까지 보내주신 바가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요. 이거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깊게 다룬 이슈예요. 근데 사실 10년 동안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지난 6년 동안이 되겠죠. 어떤 주제인지 들어보세요. 네,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 뉴스 특보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상황. 여러분 유족들한테 진짜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죄송하죠. 네, 1년을 맞아서 우리 1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2년이 됐는데 사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세월호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잊지 않아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좀 관심 잃지 않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슬픔이 하도 커서 사계절의 시계 위에서 세월이 가도 우리 마음속의 시계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전 국민이 통곡한 세월호의 비극은 세월을 비껴가지 못하고 멈추어져 있습니다. 넋두리가 되어버린 이 부족한 수모 그를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이제와 영원히. 그렇게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 기억하는 것조차 안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수녀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희 이사자키가 가장 많이 또 가장 깊이 있게 자주 다루어드린 주제 세월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이사자키 10주년 특집 초대석으로 이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유경근 집행위원장을 좀 초대해봤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랑 몇 번 인터뷰하신 것 같아요? 글쎄요. 하여튼 여러 번 했습니다. 전화로도 하고 또 출연도 그러니까요. 하고. 그러니까요. 그랬죠. 예. 예. 제일 많이 하신 프로 아니에요? 예, 프로그램으로만 놓고 보면 아마 그럴 거고요. 그죠? 좀 다른 프로그램이나 또는 다른 언론사들도 시사 다큐만큼만 해주셨으면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대변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맞죠? 2014년 5월부터 음. 대변인이라는 역할을 하기 맞죠.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랑 처음 인터뷰할 때는 대변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집행위원장이 되셨고. 네. 그죠? 세월이 이렇게 가버렸네요. 예,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매번 그다음에 5주기 때는 아까도 잠깐 들으셨습니다만 이인 수녀님의 이제 추모 시도 함께 들었었고 얼마 전 이제 6주기 때는 세월호 합창단 네. 단원들 잘 아시죠? 예, 그럼요. 그분들 오셔가지고 그날은 좀 제가 일부러라도 막 좀 깔깔깔 웃으면서 합창단 활동 앞으로도 왕성히 좀 하시라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래요. 네, 저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그래 들으셨어요? 네. 네. 6년 세월 그러나 아직도 세월호는 현재 진행형이다. 매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물론 진상규명에 첫 발을 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좀 속도가 늦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아직 제대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도 있고 네. 검찰도 뒤늦게나마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해경 간부들도 지금 수사하고 이러고는 있잖아요. 예, 불구속 기소했죠. 기소하고 재판에 이제 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향도 제대로 못 잡고 있다? 네.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검찰 특별수사단이 이제 발족을 했을 때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희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역 없이 또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예. 또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을 정도로 마지막 수사가 되게 할 그러한 각오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셔서 참 희망을 또 가지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결과를 놓고 보면 11명의 해경을 추가 기소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 작은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기소한 내용을 보면 6년 전에 김경일 정장 한 사람을 기소할 때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 그 말은 사실은 6년 전에 기소를 해야 할 걸 이제서야 기소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단지 저희들은 해경을 처벌하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을 하고 싶은 거고 핵심은 결국 그 컨트롤 타워였어야 했던 당시의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이 핵심적인 규명 과제인데 여기에는 지금 검찰 특수단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딱 한 명만 처벌 받았을 때의 검찰 수사 너무나 미진했고 어찌 보면 검찰 수사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압력도 많았고 네, 다 드러났죠.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수사해 보겠다라고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졌습니다만 표현하신 것처럼 해경 일부 외에 상층부로까지 수사가 못 갔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직도 외압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글쎄요, 그 외압이 내부에서 들어오는 외압인지 아니면 외부에 진짜 저희가 모르는 외압이 있는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분명히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나 이런 쪽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처음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우연한 해상교통사고로 규정을 이미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해경의 현장 대응이 승객들의 사망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것만 본다는 거죠. 예. 당연히 그건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지만 물론이죠. 그런데 애초부터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규정을 해놓고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 폭이 좁은 거고. 그 말씀은 네. 사고의 원인에 대한 수사가 더 있어야 됐었다 이 말인가요? 우선 첫 번째로 세월호가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급변침을 하면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침몰을 했느냐에 대해선 지금 검찰이 수사할 생각이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세월호가 왜 그렇게 침몰했는지 급변침몰했는지는 지금 전혀 밝혀지질 않고 무수히 설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저희들은 수사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든 꼭 밝혀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특조위에서도 그 문제는 안 다루고 있나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인데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특별조사위원회가 한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 수사권 같은 게 없죠. 전혀 없다 보니까 속도도 늦고요. 실제로 필요한 자료들이나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그것도 제대로 수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거의 1년 가까이 이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아마 올해 활동을 끝내기 전에 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좀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검찰 차원의 특별수사단은 애초부터 그쪽은 수사할 계획이 없다라고 했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끝낸 거잖아요. 네, 지금 다시 또 뭘 재개할 방법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조사 과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의견 전달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도 특수단은 그 사참위와 그다음에 피해 가족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꼭 들여다보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이렇게 의견을 드린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뒤로 밀려 있고 과연 이제 남아 있는 한 2, 3개월 동안 과연 그런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을까? 검찰 특별수사단이 최근에 올해 7월 중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수사 결과 발표하면 이제 수사는 끝나는 거니까요. 그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 차원도 그렇고 검찰 차원도 그렇고 그 갑작스러운 급변침 등의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은 생길 수 있으나 그것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은 또 어렵지 않나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매우 어렵죠. 그래서 결국엔 특히 침몰 부분 같은 경우엔 사실 무턱대고 수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조사를 해봐야죠. 그래서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었고 어떤 범죄 혐의가 있었느냐. 그걸 어느 정도 조사가 된 이후에 그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야 한다. 이게 이제 정설인 거죠. 그런데 사참위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그 충분한 증거라든가 정황을 모을 수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상황에서 누구한테 기댈 수밖에 없느냐. 누구한테 기대요? 강제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 그 권한을 이용을 해서 조사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시작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히려 검찰은 특조위가 그 조사 결과를 안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수사하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리는 있는데 그러면 조사위가 뭔가라도 의혹을 만들어서 고발해 달라는 거 아닐까요? 어찌 보면? 뭐 좋게 해석하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참위가 조사를 통해서 그런 충분한 증거와 정황을 찾아내고 찾아낼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다고 생기는 무턱대고 겁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가기도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을 할 때 나름 합리적인 수사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뭐 항적의 어떤 조작 여부라든가 뭐 편집 여부라든가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 다큐도 나오고요. 자꾸 증거들이 그러니까 증거라기보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다른 거 말고 이 항적이 진짜 조작이 됐냐 안 됐냐는 검찰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좀 파악을 해달라. 거기서부터 출발해달라. 그래서 만일에 그게 진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어떤 세월호의 운항과 관련된 어떤 수사라든가 더 깊은
조사를 할 계기가 될 것이 아니냐. 예. 근데 만일에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진짜더라 하면 예. 그러면 우리는 인정하겠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과제를 전달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아직 뭐 안 받아들여지고 있죠. 예, 뭐 최근에 뭐 제주 VTS의 그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뭐 이렇게 해수부로부터 제출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조금 더 그거는 지켜볼 대목이네요. 네. 가족협의회 입장까지는 다 검찰에도 전달이 된 거니까 네.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조금 이제 한 발 떨어져서 가족협의회는 이제는 한국 사회의 안전 관련된 대표적 단체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죠? 얼마 전 이천 참사 있을 때도 또 곧바로 달려가셨더라고. 예, 그 다음 날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갔었죠. 그죠. 네. 4.16 가족협의회의 위상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은 어땠었고 지금 6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저희가 무슨 뭐 사회적인 책임이나 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 찾아뵀던 건 아니고요. 그날 소식을 듣고 밤새 많은 가족들이 사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또 가족을 잃은 사람이 우리 이후에는 우리와 같은 유가족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람 하나로 6년을 버텨왔는데 예. 또 우리와 같은 유가족들이 또 생겼구나 그 생각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좀 갔던 거고요. 예. 예, 가서 더 가슴이 아팠던 건 6년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울부짖었던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였어요? 살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살 수 있었는데 왜? 예. 라는 말을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달라진 사회를 만들자고 모두가 약속을 했는데 과연 정말 달라졌나? 많이 회의적이었고 예. 심지어는 과연 우리가 6년 동안 뭐 한 건가라고 하는 그런 절망도 좀 느끼고 그랬습니다. 예. 뭐 가족협의회가 스스로 그런 목표를 정해서 한국 사회 안전 지킴의 어떤 단체가 됐다.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네. 가족분들이 그냥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아파서 잠 못 자고 사고 날 때마다 달려가시고 한 게 결국은 우리 국민 모두한테 우리 사회가 이제는 안전한 사회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가장 큰 어떤 울림을 준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네. 가족협의회는 이제 우리 사회에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라는 네. 표현을 쓴 거거든요. 네, 아니 뭐 충분히 알고 그죠? 있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렇게 저희들이 그 다니고 또 활동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리고 정말 엄마 아빠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제는 안전한 사회로 가자라고 하는 건 다 제1번 앞에 공약으로 내세우잖아요. 네. 실천이 안 돼서 그렇지 일단 말로는 의견 통일 아닙니까? 예. 참 오늘 낮에 김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가야 할 길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냐. 예. 그런데 우리가 안 가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다 아는데. 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고 있을까. 예, 참. 그러게 말이에요. 게다가 뭐 잊혀질만 하면 또 관련 망언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런 거 이제 속상한 정도를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그 일종의 면역, 뭐 적응 이런 게 잘 안 되고요. 아이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데 예.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이제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그런 이제 이상한 말이 나오면 사실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짜증나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일부러 저렇게 얘기하나. 막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그러면 이제 피곤해. 막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저러나. 막 이런 뭐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2020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안전 문제로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재난 산재 피해 가족 및 시민사회의 제안이라고 하는 책자를 들고 오셨네요. 네,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오늘 낮에 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예. 마친 후에 이제 청와대에 전달한 제안서입니다. 예. 여기에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 재난 참사 피해자들과 또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연구하면서 마련한 네. 제안서입니다. 네. 네. 여기 그러니까
재난 산재 피해 가족이니까 산업재해까지도 다 네. 포괄된 거예요. 네, 산업재해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까지. 예, 그래서 정말 많은 분야의 그래요. 피해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전부 이제는 연대가 되고는 있는 거로군요. 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하게 연대를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재도 어린이 교통사고도 세월호도 사실은 다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불감증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근본적 각성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죠. 조금은 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6년 좀 지나고? 일단 뭐 최근에 좀 일어난 뭐 코로나19라든가 네, 또 네. 최근에 고성산불이라든가 보면 일단 달라진 것은 어쨌든 정부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 성과가 분명히 또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저희한테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6년 전에도 왜 이러지 못했을까? 컨트롤 타워였어야 했는데 예. 심지어는 본인들 입으로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그렇죠.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으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에 좀 꼭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리고 네. 싶은 건 그러한 그 진심 어린 노력과 역할을 이제는 우리 세월호 참사를 위해서도 한번 좀 네. 역할을 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그런 요구들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뵙겠습니다. 시사자키 10주년 특집 초대석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